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빛난새 특파원입니다. 미국 증시가 30여 년 만에 이제 최고의 5월을 보내고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 첫 거래일도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S&P 500을 이제 5월만 놓고 보면은 이제 5.6% 이번에 상승했죠. 1997년 이후로 5월 성과로는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치 대비 지금 불과 4% 정도밖에 낮지 않은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사실 5월이 계절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가 대체로 부진한 기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관세 긴장 완화로 인해서 이제 이런 계절성을 거스르는 성적을 낸 거죠. 나스닥은 이제 무려 한 달 만에 9%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5월을 이제 보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를 연초 대비로 보면은 이제 원점에서 재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1% 정도 이제 연초 대비로는 오른 상태인데, 다른 나라들 증시하고 비교해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뒤처지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특히 이제 유럽과 비교하면은 S&P 500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거를 좀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2달 동안의 이 탄탄한 흐름을 6월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이 강세장을 시험해볼 만한 요인들,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지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월가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빅테크, 나스닥이 지금 주도를 한 것처럼 빅테크가 투자 심리를 살려주는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결국 관세 불확실성, 이 정책 관련한 예측 불가능함, 이런 것들은 여전한 상황이다 보니 이 다가올 여름에 이 물가 상승,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 된다면은 확실히 지금의 랠리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줄로 정리하면 핵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에 앞으로 체크해야 될 지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은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확실히 낮아지고 있죠. 트럼프와 지금 중국 사이에 제네바 합의를 누가 위반했느냐를 두고 지금 뭐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미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 관세율 측면에서 서로 가시적인 보복 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예를 이어가는, 그리고 대화를 위한 그런 이 판을 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도 이제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엔비디아가 완성시킨 이 매그니피선트 7, 이 빅테크 실적 호조가 지금 기술주 랠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이 투자 심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월 첫 거래일의 모습도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AMD 이런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주, 그리고 이 통신, 테크 섹터가 확실히 주도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가 바로 이 빅테크들의 캐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이 빅테크들이 몰려있는 기술,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가중치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매그니피선트 7을 필두로 한 이 기술 통신 섹터가 상승하면 전체적인 S&P 500이 같이 올라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이유죠. 매그니피선트 7이 지난 4, 5월 2달 동안 무려 15.3%나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TSMC 이런 반도체 주들 덕분에 이 바네크 반도체 ETF죠. SMH도 무려 33%나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지금 투자 위축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또 확인시켜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매출 20%씩 늘어나고, 심지어 매그니피선트 7은 아니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를 인상을 하고 나서도 매출이 10% 넘게 늘어나면서 확실히 이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런 쪽은 관세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우려 속에서도 성장세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기술주에 대해서는 이런 향후 실적에 대한 믿음
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기업들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는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자산운용에서 그래프를 취합한 건데요. 보면은 이 선이 지금 실적 하향 수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특정 기간 동안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게 더 많았으면 0.5% 선보다 위에 있고 하향 조정한 횟수가 더 많으면은 이 0.5% 밑에 위치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하향 조정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테크는 다르다라는 거죠. 보시면 지금 여전히 기술주에 대해서는 올해 이 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두 개 섹터에 대해서는 올해 연간 수익이 14%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여전히 이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섹터들은 이 테크와 통신을 제외한 섹터들은 지금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임의 소비재,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임의 소비재의 경우에는 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발표된 해방의 날 이전에는 4.5%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던 것이 지금은 마이너스 1.2%까지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관세로 인한 매출 감소, 마진 압박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반영이 된 거죠.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이제 미국 빅테크들은 AI 기술, 소프트웨어 혁신 이런 것들의 역량이 워낙 강하니까 관세든 상품 인플레이션이든 경기 둔화든 이런 것에서 가장 그래도 유리되어 있다, 가장 영향이 덜하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선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랠리가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의견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JP모건 트레이딩 데스크의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JP모건 트레이딩 데스크의 의견이 월가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5주 전 4월 말 원래 JP모건이 약간 전술적인 약세,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었다가 4월 말에 전술적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적중했죠. 물론 4월 말이면은 이미 랠리가 좀 펼쳐질 때니까 야, 이제 와서 뒷북이야 라고 하는 비난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때라도 지금 전환을 해서 지금 적중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볼까가 아무래도 다들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6월 2일에 발표한 메모에서는 전술적 강세를 아직 유지는 한다. 다만 확신이 다소 낮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지금 기업 실적이 견조하고 아직까지 거시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적 강세를 유지하기는 한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이 법적인 불확실성,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무역법원이 효력 정지 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이 항소 과정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남아있죠. 물론 법적으로 막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를 추진을 하겠지만 어쨌든 안 그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하나의 변수가 더 더해진 거니까 이런 점들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시장에게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요인이라는 겁니다. JP모건 트레이딩 데스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달러 약세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증시에 그렇게 좋은 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S&P 500의 연초 대비 실적 성과를 보면은 달러로는 1% 정도 상승했지만 유로화나 엔화, 우리 원화로 따지면은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큰 상황이죠.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기에 약간 불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4월 말에도 전술적 강세로 전환을 할 때 펀더멘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시장 포지셔닝이나 이런 기술적인 이유들 때문에 전술적으로 단기적인 강세를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뭔가 이 경제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랠리의 모멘텀이 확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함께 곁들였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 무역전쟁의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면서
중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논쟁, 셀 아메리카냐 아니면 미국 예외주의가 계속되는 거냐, 이 두 가지의 대립 속에서 미국 예외주의가 계속될 수 있으려면은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기술통신, 즉 빅테크들의 랠리가 지속되고 또 단기적으로 매크로 지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좀 이제 단기적으로 랠리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JP모건이지만 이 글로벌 주식총괄 JP모건 전략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비관적인데요. 이 리포트는 이 최근 5월까지의 시장 반등 이후 다음 증시의 단계는 좀 흐름이 한층 약해질 수 있다.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첫 번째는 기술적인 역시 요인입니다. 현재 시장 포지셔닝이 더 이상 조심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 2달 동안의 랠리 동안 이 헤지펀드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숏배팅이 청산이 당하고 공매도가 많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포지셔닝이 많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 다시 S&P 500 선물에 많이 콜 배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자산운용사들의 S&P 500 선물 포지션 비중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지금 장기 평균보다 상위 2.5% 이내에 올라왔을 만큼 매수에 많이 쏠려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위험 자산에 시스템적으로 많이 베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좀 과열에 가까운 투자 심리로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리포트의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된 상황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펀더멘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더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상황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 큰 상황이고 경제 침체 우려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황이고 관세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연초에 비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상황은 그대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그렇다면 경기 둔화 우려를 재점화할 만한 재료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확실히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 5월 지금 미국 ISM 제조업 PMI도 위축 국면을 나타내는 수치가 지금 3개월째 나왔죠. 5월 수치도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만의 현상이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제조업 활동이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주요국 제조업 PMI 70%가 지금 50보다 더 낮은 위축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12월 이후로 가장 많은 비율이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약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 주택 건설 시장도 마찬가지로 평년보다 훨씬 더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봄철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7% 가까운 모기지 금리나 소비자 심리가 별로 좋지 못한 점들 그리고 이 높은 금리 때문에 주택 재고가 많은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봄철 성수기에도 별로 지금 주택 판매가 별로 좋지 못하고요. 건설 지출도 지금 4월에 마이너스가 나타났죠. 이런 점들이 당연히 GDP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애틀랜타 연은의 GDP 2분기 실시간 추정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5% 가까이 이렇게 나오면서 무슨 성장 둔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온 것도 지나치게 수입을 앞당겨서 나타난 왜곡이 있었다면 2분기는 반대로 수입이 확 줄면서 또 이제 GDP가 실제보다 좀 커 보이는 그런 또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를 통틀어서 한 2% 정도를 월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 나쁘지 않은 숫자지만 작년 2.5%에 비하면 확실히 좀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하반기 미국 성장률 0.25%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뚝 꺾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세가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 흐름에 위축된 모습이 좀처럼 되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폴로 자산운용이 이제 집계를 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출항이 다시 이 관세 유예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전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까지 이 미국 컨선 출항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또 될 수 있겠죠. 왜 관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수입을 별로 하지 못하는가? 역시 불확실성 때문이죠. 지금 앞으로 이 관세가 어떻게 뒤집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0% 관세라도 아끼려면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볼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이제 생산업체에서 소매업체로, 소매업체에서 이제 소비자들로 가격 인상을 계속 전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인플레이션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발 화물이 줄면서 미국의 경제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이 트럭 운송 산업도 침체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 미국 평판 트럭 배송 요금이 5월에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UPS나 사이아 같은 이런 운송회사들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다우존스 운송평균 지수는 지금 10% 넘게 하락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트러커들, 이 미국에 3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이 소득이 많이 줄면은 소비를 줄이는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경계심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소비의 불확실성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이제 소비가 약화하면 GDP도 이제 꼼짝없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소비 지출이 좀 둔화하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미국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왔는데 1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이 기존 1.8%에서 1.2%로 하향 조정이 됐었고요.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습니다. 또 소득이 늘기는 했지만 이렇게 소비가 둔화하면서 확실히 지금 경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률을 늘리고 오히려 소비는 줄이는, 지갑을 열기를 꺼려하는 그런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4월과 5월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 가계들의 신용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로 연체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유예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종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5월부터 미국 가구의 최대 10%가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할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뉴욕 연은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용 리스크가 이렇게 만약 올라가게 되면은, 신용 점수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자동차 대출, 주택 대출 이런 거 당연히 못 받고 확실히 소비도 당연히 줄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몇 달 동안 소비 지출에 상당한 역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체율도 지금 보면은 이미 학자금 대출 연체율 엄청나게 올랐죠. 모기지나 이런 가장 중요한 대출은 여전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대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재밌었던 거는 캠벨 수프로 유명한 회사죠. 5년 만에 집밥을 해먹는 소비자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었다. 모든 소득 범위에서 이제 외식보다 이렇게 집에서 캠벨 수프를 비롯해서 음식료를 사가지고 집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밝혔어요. 이런 것들도 확실히 지금 저소득층을 위주로 소비 불확실성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고용시장이겠죠. 고용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냉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업률이라거나 비농업 고용이라거나 전통적인 노동시장 지표들은 아직 양호한 상황이죠. 그래서 페드도 아직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해고도 낮지만 고용도 낮은 그런 국면이 계속되고 있죠. 만약 여기에서 해고가 늘어난다면 확실히 고용시장이 추가적으로 빠르게 냉각될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금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들은 2021년 이래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도지가 다 이제 뭐 해산된 걸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연방 계약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델 같은 이 테크 기업들에게도 앞으로 연방 계약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정부 고용에 의존해왔던 민간 고용 시장이 좀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또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이 정부를 좀 건강하게 하는 데에는 좋은 요인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 지표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최근에 AI 도입 때문에 뭐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심지어 뭐 HSBC, JP모건 등등 아예 사람을 많이 자르거나 고용을 새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고용 국면이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것이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 가지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추방 정책을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이 50만 명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종료를 하고 이제 바로 추방시킬 수 있는 절차를 이제 밟을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뭐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조금 더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에서 왔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미국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인력난이라고 들어가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스매치가 커지면서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라진 인플레이션 효과만 나타나고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까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이 확실히 중요하겠죠.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를 조금이라도 자극할 수 있는 매크로 데이터가 나오면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들이 나와줘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브로드컴 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브로드컴 실적이 최소한 예상을 하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믿을 건 빅테크뿐인 상황에서 이 빅테크의 믿음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죠. 빅테크 주도 랠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까 JP모건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셀 아메리카 이 두 개의 내러티브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은 결국 이 빅테크 AI 쪽에 이 아웃퍼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빅테크가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준다면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강한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고용지표죠. 지금 당장 5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이 5월 지표가 10만 명 이상 나와줘야 이 경착륙이 아닌 천천히 연착륙하는 모습으로 고용시장이 냉각이 되고 페드가 그것에 대응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증시의 우호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한 12만 7천 명 정도인데요. 10만 명 이상만 나와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월가의 생각이고 이것은 앞으로 6월, 7월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6월, 7월부터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본격화될 수 있다. 이제까지 나온 거는 뭐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돼야만 역시 이 페드의 금리 인하 명분이 또 만들어지고 미국 증시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또 마련할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것 역시 이제 관세 이 노이즈가 좀 잦아드는 겁니다. 결국 이 첫 번째로는 이 관세의 최종 세율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좀 중장기적인 방향이 또 결정될 수 있겠는데 만약 10% 정도에서 최종 실효세율이 결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뭐 기업 마진이나 인플레이션에 그렇게까지 심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그것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때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단기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다시 S&P 500 기준 6,000 가까이 오르면서 더 좀 긴장 수위를 올리는, 조금 더 이 협상 레버리지를 가져가기 위한 이 긴장 고조의 멘트를 또 내놓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 노무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그런 이 시장이 올라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 고조 멘트가 나오면 5일 동안 매수를 하고 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는 모습이 나오면 또 5일 동안 매도하는 전략을 하면 10%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지금 이 정치 이벤트, 관세로 인한 시장의 이 휘둘림이 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완화돼줘야 단기적인 랠리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매크로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최근 많이 주목을 받았던 10년물 국채 수익률, 장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재정 적자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금융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이런 것들 빈틈없이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단기 랠리를 이어가려면 10년물 기준으로 국채 수익률이 4.5%에서 4.55% 이하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금리 수준보다는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골드만삭스도 금리가 변하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4.5든 4.55든 누군가는 4.7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거기까지 올라가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박스권이라도 유지해준다면 증시는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안팎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장기 국채가 좀 눌렸다가도 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걱정이 좀 큰 상황이죠. 사실 금리를 보는 이유, 수익률을 보는 이유는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국채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면은 그것이 위험 자산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을 위주로 랠리가 펼쳐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좀 높아진 상황인데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하락할 것인가가 지금 또 관심사입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최근 빅테크도 그렇고 S&P 500에 속하는 대형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만기가 길고 금리가 고정된 고정금리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변동성이 커진다고 바로 재무제표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소형 기업들,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 부채들이 많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금리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우량주들, 대차대조표가 안정되어 있고 이 부채 비중이 높지 않은 우량 대형주들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달러 대비 엔화의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CIO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140엔 정도를 위험 경계 수위로 보고 있는데 달러 대비 엔화가 140엔 밑으로 떨어지면 즉 엔화가 강세를 많이 나타내게 되면은 그것이 미국 자산으로의 이제 해외 자금 유입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빈틈없이 해서 최근에 다뤘습니다. 물론 140엔이냐, 139엔이냐, 141엔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빅넘버가 좀 심리적인 저항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를 좀 많이 유의해서 늘 지켜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이 많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나와도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게 되죠. 이런 것들도 지금 좀 경계심을 가지고 월가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지표들을 다 봐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똑같은 자산을 사도 조금 쌀 때 사면 좋잖아요. 앞으로 이 증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체크 포인트들 함께 보면서 조금 더 매수 매도 시점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